네, 반갑습니다. 하재누리 행정학 기초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행정이론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이 시간에는 행정이론에 대한 마지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패러다임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앞 시간 말미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시간에 이제 행정학의 패러다임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이 이제 행정의 가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정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 이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학문으로 정립이 되어서 만들어진 행정학이 어떠한 관점에서 이 행정을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행정 이론에 대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행정의 패러다임에 대한 부분들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행정의 패러다임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제 전통 행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 전통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Public Administr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Administ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통제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국민들, 대상인 국민들을 얼마만큼 통제하느냐, 얼마만큼 잘 통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행정의 관건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통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막스 베버가 주장한 관료제를 그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막스 베버는 관료제를 주장하면서 인간은 이성이나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움직일 경우에 이성이나 합리성을 바탕으로 움직였을 경우에 능률적인 효과들, 성과들을 낼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상형 또는 이념형으로서의 관료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이상형으로서의 관료제, 이념형으로서의 관료제라는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이 관료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스 베버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했었던 내용이라는 거죠. 실증을 거치지 않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실증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제자들이 이 관료제의 내용들을 현실에 적용을 시켜봤더니 베버가 이야기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능률성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수단으로 제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관료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료제는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서 물질적인 환경이나 사회적인 환경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거죠.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관료제에서 강조하고 있는 관료제의 이 특징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관료제의 특징을 보시면 우선 첫 번째, 분업 구조죠. 그러니까 조직 전체의 모든 일들을 다 알 필요가 없어. 나한테 주어진 임무에만 충실하면 돼. 그래야 이제 능률성이 조금 높아진다라고 보는 거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계층 구조입니다.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 모양을 강조하죠. 우리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이 계층 가계도. 이렇게 쭉 내려가는 이 같은 가계도가 이 계층 구조다. 그래서 위는 좁고 아래는 넓어지는 이러한 피라미드 형태를 강조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서화된 법규입니다. 여기서 문서화가 되었다. 법규가 문서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를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객관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담당자가 누가 됐든지 간에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된다. 항상 똑같은 방식의 행동을 강조하는 이 같은 내용이 그러니까 법규의 문서화를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적혀 있는 대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개념인 거죠. 자,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비정의적 행동입니다. 자, 이 비정의적 행동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말하는 정의라고 하는 거는 저스티스가 아니지. 이거는 감정이야. 감정을 절제하고 기계적으로 일하는 합리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복지 정책을 내세웠는데 복지 정책의 적용 대상이 어떤 사람이다 기준을 딱 정해놨을 때 그 기준의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불쌍해도 그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이렇게 근거 없이 도와주거나 그랬을 때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좀 냉철하게 딱 그 칼로 무 자르듯이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개인의 감정이 적용이 돼서는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 실적주의야. 사람을 충원하고 승진시킬 때 엄격한 실적을 근거로 하고 또 보유한 자원들을 바탕으로 최대의 성과를 창출하는 능률성을 이 관료제에서는 강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관료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들보다 우리가 이러하게 노력을 했어요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그러니까 투입 요소나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들어간 자원들 이런 것에 관심이 있지. 물론 여기서도 최대의 성과를 창출한다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여기에서는 최대의 성과를 창출하는 것보다 내가 얼마만큼 보유한 자원들을 적당한 범위 내에서 활용을 했느냐 이거를 강조하는. 그러니까 이 보유한 자원을 바탕으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요 노력에 관심이 있는 거지. 이 노력을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의 성과가 나왔느냐 여기에 관심, 성과의 양에는 관심이 없는 거야. 내가 들인 노력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내가 이러이러하게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가 노력을 암만 했어도 성과가 안 나오는 걸?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관료제 같은 경우에는 권위를 행사하는 가장 합리적인 수단이고 또 업무의 신뢰성이나 효율성을 달성하는 가장 우월한 방법이면서 목표 달성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또 업무 결과를 충분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공식 법 규정만을 너무 고집하는 법규 만능주의. 그러니까 법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해요. 규정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같은 움직임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상사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추종하는 과잉 동조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책임 회피로도 벌어질 수 있어. 너 왜 일 이렇게 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위에서 시켜서 그렇게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할 말이 없는 거지. 다음, 무사안일주의가 있습니다. 위험 회피적이고 변화 저항적이고 책임 회피적인 그런 관료 행태. 그러니까 여기서 위험 회피라고 하는 거는 뭐야? 안정지향적인 거지. 안정지향적.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 같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다음에 형식주의. 번거롭고 까다로운 규칙이나 규제나 절차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돼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마어마한 형식들을, 요식행위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화로도 충분하게 신청할 수 있는 거를 그냥 꼭 오셔가지고 신청서를 쓰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을 좀 번거롭게 만드는 내용들이죠. 다음에 5번째 할거주의입니다. 이 할거주의는 제한된 자원을 확보하거나 누군가의 희생이 요구될 때, 조직 전체에서 누군가의 희생이 요구될 때 다른 거 아니야. 내가 소속이 되어 있는 조직만 손해 안 보면 그만. 내가 소속된 부서만 꼭 이익을 봐야 된다. 이익을 보면 그만. 이런 상황인 거지. 소속 기관의 이익만을 고려해서 우리 조직만, 내 소속 기관만, 소속 부서만 이익 보면 그만. 내 소속 부서만 손해 안 보면 그만. 이렇게 소속 부서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이 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할거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료제의 문제점은 이렇게 좀 심각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하는 행정의 요소는 매니지먼트입니다. 관리를 중시하는 거죠. 아까 앞에서는 통제를 중시했었는데 이제는 관리를 중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신공공관리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와 민간 부문의 협력적인 활동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서
행정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정부에만 국한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와 민간의 참여를, 그러니까 정부가 공급하기도 하지만 민간의 참여를 독려해서 서비스의 품질 자체도 높이고 또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떤 만족도도 조금 높여가는 이 같은 움직임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영 논리를 정부에 도입을 해서 성과를 향상시킨다. 이게 성과를 강조하는. 그러니까 노력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느냐 하는 것이 강조가 되는 거죠. 성과 관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하게 자리매김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해서 전통적인 관료제를 극복하고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이 된 정부 운영 방식이다. 우리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데이비드 오스본과 테드 게블러가 이야기한 기업가적 정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따가도 이제 그 기업가적 정부에 대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만은 90년대 초반에 그 미국 클린턴 행정부에서 이 신공공관리론을 정부 운영의 기조로 선택을 하면서 이 신공공관리론이 굉장히 좀 각광을 받게 되는데요. 이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역할을 굉장히 축소해서 영향력을 조금 줄이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다. 시장의 역할을 조금 더 강조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음에 이제 이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국민을 정부의 고객으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정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뭘 원하고 그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경영 원리나 관리 기법을 행정에 도입해서 성과 향상이나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개인의 이익, 개인의 어떤 만족 이런 것들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근거 이론으로 제시가 된다. 뭐 공공선택론이나 주인 대리인 이론, 거래 비용 이론들이 이 신공공관리론의 어떤 근거 이론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아까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데이비드 오스본과 테드 게블러가 주장했던 기업가적 정부의 10대 운영 원리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가적 정부에서 정부의 역할은 노 젓기보다 방향 잡기다. 예전에는 노를 저어서 국민들을 태우고 그 서비스의 목적 지점으로 같이 데리고 가줬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저리로 가면 돼. 방향만 정해주는 역할들을 한다라는 거죠. 거기를 뭐 헤엄쳐서 가든 걸어서 가든 날아서 가든 그거는 국민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편한 방식을 사용하고 저기로 가면 돼 라고만 짚어주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서비스를 직접 제공해 주는 것보다 권한을 부여해서 지역사회에서도 해당하는 서비스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 서비스 제공에 경쟁이 도입이 돼. 이거는 민간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나타나는 내용이죠. 민간 참여가 허용이 되면서 서비스 제공에 이제 경쟁이 도입이 된다. 더 이상 이제 독점 제공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 사명 지향적 정부, 또 성과 지향적 정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과가 연계한 예산이 강조가 되고, 또 고객 지향적 정부, 고객 요구의 충족을 강조하며 기업가적 정부, 지출보다는 수익을 창출한다. 이것도 이제 성과와 연계가 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 미래에 대비하는 정부. 일통이 터졌을 때만 그냥 메꾸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 강조를 하고요. 또 분권적인 정부, 참여와 팀워크를 강조하는 분권적인 정부. 또 시장을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시장 지향적 정부. 이러한 요소들이 이제 정부 운영에 적용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기업가적 정부의 핵심적인 내용은 시장 운영, 그 기업 운영 시장에서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기업의 운영 원리를 정부 운영에 도입해서 효율성을 조금 더 높이자. 적은 투입으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주요 관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성과를 강조하다 보니 아까 우리 맨 앞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 행정의 목적은 사회의 공공가치 실현이었는데, 자, 성과를 냈어. 그럼 그 성과가 이 사회의 공공가치 실현과 얼마나 영향이 있느냐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볼까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토익 점수를 930점을 받았어.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영어를 잘해요? 토익 점수가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이야기할 수 있어? 이거 조금 어렵단 말이죠. 토익을 930점을 맞았으면 930점만큼의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외국인이 excuse me 그러면 자기도 excuse me 그러고 도망간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신공공관리론, 숫자로 나와 있는 점수의 오류,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한 게 바로 신공공서비스론이에요. 그래서 이 신공공서비스론은 행정가가 궁극적으로 목표해야 될 것이 행정 업무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수행했냐, 이게 아니라는 거야. 아까 앞에서 봤었던 신공공관리론에서 이야기하는 행정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이 아니라 얼마나 모든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했느냐. 그러니까 더 나은 삶을 보장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삶의 질이 그만큼,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느냐, 그만큼 공익이 실현이 됐느냐, 요거를 이제 봐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신공공서비스론을 제시한 이 댄 하트, 로버트 댄 하트와 자넷 댄 하트, 이 두 부부는 이 신공공서비스론의 원칙을 7가지로 제시를 했어요. 일단 고객이 아닌 시민에게 봉사를 해라 그랬습니다. 고객은 신공공관리론에서 제시한 국민의 내용이었죠. 근데 이제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해?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를 의미해요. 유권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같이 정치적인 어떤 행위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동반자로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두 번째, 공익을 추구하려고 노력해라 그랬습니다. 공익.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일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했느냐, 그 효율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공익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공익을 공유 가치에 대한 소통, 담론의 결과다. 이렇게 봤어요. 공유 가치. 그 대상 구성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아, 이게 우리를 위해서는 좋아, 이게 우리의 이익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공유 가치에 대한 소통의 결과를 공익으로 간주를 하면서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음, 기업주의보다 시민의식의 가치를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기업의 운영 원리 이런 것들을 보다도 시민의식,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그 안에서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이러한 공유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의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나만 편하면 그만, 나만 잘 되면 그만, 그냥 나만 손해 안 보면 그만,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고르게 공평하게 살아가게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내 맘대로 하고 어느 정도의 선에서는 내가 내 행동을 잘 절제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하라 그랬습니다. 전략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어떠한 일들을 이루었을 때 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 갖추고 민주적으로 행동하라. 그 대상들을, 모든 대상들이 그 정책에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는 여지들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거죠. 다음, 다섯 번째, 책임성이란 단순한 것이 아님을 인식하라.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단순하게 내가 그냥 내가 책임질게, 내가 어떻게 할게, 이래가지고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문제가 잘못됐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통해서 그 사건이, 그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황과 근접하게 갈 수 있도록, 더 이상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뭐
제 역할을 못하는 사람들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음 6번째, 방향 잡기보다는 직접 서비스하라. 직접 서비스는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노젓기가 아니에요. 노젓기는 전통 행정에서 강조했던 노젓기도 직접 서비스지만 그 노젓기라고 하는 것은 그 국민들, 납세자인 국민들의 의사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이야기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직접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요구, 국민의 어떤 필요, 국민의 필요를 파악해서 그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거야. 이런 점에서 이제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단순히 생산성뿐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받아들여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존엄성. 사람의 가치를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공공서비스론의 이 7가지 원칙이 신공공서비스론의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살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을 비교하는 것, 또 전통행정과 신공공관리론을 비교하는 것, 이 3가지를 비교하는 것, 이것이 이제 굉장히 시험에서는 조금 그 출제가 많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해요. 나중에 이제 이 각각의 내용들을 다 이해하고 나서는 그 각각의 내용들을 서로 비교하는 것들도 우리가 좀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4번째, 거버넌스, 뉴 거버넌스론이에요. 자, 이 뉴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1995년도에 로즈라고 하는 학자가 처음으로 사용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버넌스는 사회 공공가치 실현의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적인 유기체를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가 단독으로 시행을 했었지만 이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시장도 그 과정에 참여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시민사회도 참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는 주체가 한데 모여서 이렇게 협력과 조정을 해 나가는 이러한 유기적인 구조, 이러한 유기체 구조를 우리가 거버넌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시장과 시민사회가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해가지고 서로 조정을 해나가는 이 같은 과정들을 또 이 같은 주체들을 우리가 거버넌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정부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여러 주체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어떤 결정들, 행정이 이루어진다. 그러한 내용에 있어서 이 비가이 피터스라고 하는 학자는 5가지 형태의 거버넌스 모형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전통적 정부 모형, 시장적 정부 모형, 참여적 정부 모형, 신축적 정부 모형, 탈내부 규제 정부 모형, 이렇게 이제 5가지의 거버넌스 모형을 제시했는데 우리가 이 거버넌스의 모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1차적으로 각각의 모형이 문제로 삼았던, 야,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는 이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던 문제의 진단 기준을 우선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떠한 개혁 방안을 제시했는지, 특히 이제 구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구조적인 조직 구조, 행정 조직 구조의 개혁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인지 이 2가지의 내용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2가지에 대한 내용들만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전통적 정부 모형에서는 전근대적인 권위를 문제로 삼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 때 왕이 말하면 그게 법이고 왕이 뭐 하자는 대로 다 하는 이 같은 움직임들이 나타났었는데 이제 그러한 상황을 벗어나서 이제 계층제를 통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강조가 되고 시장적 정부 모형에서는 정부가 독점 행정 서비스를 독점 공급하는 게 문제였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분권화를 통해서 정부 아닌 다른 주체들에게도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나름의 어떤 권한을 제시해주는 이 같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요. 다음 세 번째 참여적 정부 모형입니다. 이 참여적 정부 모형은 지금 전통적 정부 모형에서 개혁 방안으로 제시한 계층제가 문제점이라고 보는 거지. 우리 그 앞에서 봤었던 관료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이제 심각해지면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계층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직적인 의사소통 구조죠. 하향적으로 위에서 아래로만 명령이나 지시가 내려가지 아래에서 위로 어떤 내용들이 올라가는 거는 그냥 단순한 보고밖에는 없는 그러니까 어떤 협의나 조정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러한 상황들을 이제 문제로 삼아서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강조가 되는 평면 조직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신축적 정부 모형 같은 경우에는 정부 규모의 사이즈가 필요할 땐 늘어나기도 했다가 줄어들기도 해야 된다라는 신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정부 조직을 보면은 어떤 이유 때문에라도 정부 조직이 늘어나기만 하지 한 번 늘어난 조직이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들은 발생하지 않더라. 조직의 영속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가상 조직을 제시하죠. 우리나라가 2018년도에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했죠. 평창 동계올림픽을 이제 개최하기 위해서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졌어. 근데 그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평창 동계올림픽만 끝나면 할 일이 없어. 자기 할 바를 다 하는 거야. 뭐 올림픽을 뭐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냥 어쩌다가 한번 딱 올림픽 유치해가지고 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그 활동만 하면 끝인 거야. 그러면 없어져야지. 올림픽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가상 조직과 같은 위원회와 같은 가상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그 목적 달성 이후에는 뿅 하고 사라지게끔 만드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신축적 정부 모형의 특징이고요. 다음 이제 탈내부 규제 정부 모형은 조직 내부에 공무원들의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의 규제들을 이제 문제 삼는 겁니다. 이거는 조직 구조를 개혁해가지고는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공무원들에게 재량권을 확대해 줌으로 인해서 재량을 확대해 줌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운신의 폭을 좀 넓혀주자.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거리들을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혁 방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각각의 모형들이 문제로 삼고 있는 문제 진단 기준이 무엇이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 방안, 특히 이제 구조적인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하에 대한 부분들도 뭐 알아두시면 좋겠지만 그 구조에 대한 개혁 방안이 이해가 되고 나시면 나머지 아래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하게 이해가 되시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버넌스 모형, 뉴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이 피터스의 거버넌스 모형을 반드시 우리가 좀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이제 행정의 가치예요. 자, 이 행정의 가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행정의 가치는 첫 번째로 우리가 본질적인 가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본질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목적이 되는 가치야. 그 자체로서 목적이 되는 가치를 우리가 본질적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게 이제 수단적 가치입니다. 자, 수단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 가치를 이루기 위한
본질적 가치 구현을 위한 도구로서의 가치야. 그러니까 이 수단적 가치를 이룸으로 인해 가지고 본질적 가치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본질적인 가치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이제 뭐 한 5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공익이 있고, 정의가 있고, 그 다음 자유가 있고, 평등이 있고, 그 다음 형평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첫 번째 내용부터 살펴보죠. 첫 번째, 공익입니다. 자, 공익과 관련해서는, 공익은 뭐 늘 얘기하죠. 불특정 다수의 이익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불특정 다수의 이익에 대한, 공익에 대한 관점은 실체설과 과정설 2가지의 관점으로 나뉘어져요. 실체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익과 구별되는 공익이라고 하는 실체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사익의 공익이라고 하는 것은 사익을 초월한 실체적, 규범적, 도덕적인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익이고 이것은 사익이다. 공익과 사익이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공익이냐 사익이냐를 가지고서 서로 싸울 일이 없어. 공익과 사익 간의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익과 사익이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이죠. 남자와 여자, 제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거 가지고서 싸울 일이 없는 거야. 자, 그런데 과정설은, 공익은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그냥 사익의 총합이거나 사익 간의 타협, 집단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의 여러 개의 사익이 서로 모여서 조정이 된 요 상태를 공익으로 간주하자라고 보는 거야. 공익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실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공익과 관련된 실체설의 입장과 과정설의 입장을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이 과정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익을 조정하는 거니까, 사익을 조정하는 과정이니까 이게 공익의 영역인지 사익의 영역인지 이거 가지고서 굉장히 많이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들을 생각하시게 되면 이 실체설과 과정설을 조금 더 분명하게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공익과 관련해서는 실체설의 관점과 과정설의 관점, 요것을 이제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다음에 이제 2번째 정의입니다. 아까 우리 그 관료제의 특징 이야기할 때, 비정의성 이야기할 때는 그게 저스티스가 아니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저스티스예요. 저스티스. 그래서 이 저스티스, 정의에 대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시주익 뭐 이런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뭐 동등한 사람이 똑같이 배당을 받는 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정의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정의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롤스의 정의론을 많이 이야기해요.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시간 때 생활과 윤리에서도 나왔던 내용이고 한 번씩들 본 내용이지만 기억은 안 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두자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가 이루어지려면 2가지의 원리가 갖추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2가지의 원리를 제1 원리와 제2 원리로 구분을 했어요. 제1 원리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야.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 자유를 누려야 된다. 모든 사람들은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게 이제 1차적인 원리예요. 자, 다음에 이제 1차적인 원리가 갖추어지고 나서 이제 갖추어져야 될 원리가 이제 2번째, 이 원리가 되겠는데, 이 원리는 차등 원리와 기회 균등의 원리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로 차등 원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불우한 사람들의 편익을 최대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회 내에서 가장 혜택을 덜 본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권한들을 주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 불우한 사람들에게, 그 불우한 사람들이 혜택을 전부 다 누린 다음에 다음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의라고 보는 거예요. 왜 우리 그 코로나 백신 접종할 때 고위험군이라고 해서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백신을 접종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야? 그분들은, 우리는 젊은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가볍게 감기 정도로 앓고 끝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훨씬 더 높다. 그러니까 이제 백신 같은 것들을 접종할 때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접종을 해야 된다. 가장 불우한 사람, 그 측면에 있어서는 가장 불우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편익을 최대화시키는 것이 차등의 원리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다음에 이제 혜택을 마련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의 역량에 따라 가지고 누구는 혜택을 더 많이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상황들이 있단 말이지. 개인차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역량에 따라 가지고 각자 활동을 하는데 개인차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지. 이렇게 개인차가 발생할 수 있어. 근데 이 개인차를 인정하려고 하면 최소한 출발선은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직무와 지위에 대한 기회균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조건. 기회균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조건. 그러니까 똑같은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해가지고 발생하는 차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 흔히 이제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써가지고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 간 애들 출발선이 다르잖아요. 이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야, 이거. 출발선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게 정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1원리와 2원리에 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정의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 이게 바로 롤스의 정의론이에요. 그래서 정의와 관련해서는 뭐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했어요. 뭐 마이클 샌델 교수도 뭐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 행정학 시험에서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롤스의 정의론.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형평성입니다. 이 형평성은 공정성이나 사회적 정의와 동등한 개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형평성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첫 번째, 동등한 것을 동등한 자에게. 다음, 동등하지 않은 것은 동등하지 않은 자에게 처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동등한 것을 동등한 자에게 처방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라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대하는 것을 우리가 수평적인 형평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같은 학생이면 똑같이, 학생들은 전부 다 똑같이 대우하는 이 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동등하지 않은 것은 동등하지 않은 자에게 처방하는. 동등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따로따로 처방을 해야 되는 거지. 선생님과 학생을 똑같이 대우할 수는 없는 거잖아. 선생님에게, 학생에게 적용이 돼야 될 기준은 다른 거죠. 이 같은 형평성을 우리가 수직적 형평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형평성과 관련해서는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 이 두 가지를 좀 구분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자유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앞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보수주의 같은 경우는 소극적 자유를 지향하고, 그 다음에 진보주의는 적극적 자유를 지향한다.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그 적극적 자유라고 하는 것과 소극적 자유,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적극적 자유는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소극적 자유는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을 자유야. 그러니까 간섭 같은 것들을 받지 않고 그냥 기존에 그냥 머무를 수 있는 이러한 자유를 우리가 소극적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인 자유의 개념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이걸 이제 우리가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자, 다음 5번째 평등입니다. 자,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원칙에 따르거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똑같이 대접하는 것을 우리가 평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평등은 절대 평등과 상대 평등으로 구분이 돼요. 보통 우리가 평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부분 다 상대 평등입니다. 상대 평등은 비례의 평등을 이야기하죠. 거둔 성과에 맞춰가지고 뭐 어떤 보수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또 자기가 얻은 어떤 성과, 이런 것의 차이에 따라서 동등하게 대우를 받는, 이 같은 게 이제 상대 평등이고, 절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같은 거예요. 인권 보장, 이런 거는 뭐 2살배기 어린애라고 해서 인권이 어리고 약하고, 뭐 60살 먹었다고 해가지고 인권이 되게 강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2살 먹은 어린애든 60살 먹은 노인이든 인간이라고 하면 동등하게 똑같이 존중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평등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존엄성 같은 경우는 누구는 약하게 대우하고 누구는 강하게 대우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 평등은 그렇지가 않지만 모두에게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평등이 평등에서는 조금 더 강조가 된다. 최근에 이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죠. 자, 본질적 가치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5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이제 수단적 가치입니다. 수단적 가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질적 가치 구현을 위한 도구로서의 가치야. 이것들을 이룸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가 이루어지는 거야? 본질적인 가치가 구현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합리성, 효율성, 효과성, 민주성, 책임성, 합법성, 투명성, 가외성, 이렇게 이제 8가지의 개념들이 나와 있는데, 합리성은 어떤 행위가 궁극적 목표 달성의 최적 수단이 되느냐, 궁극적인 목표 달성의 최적 수단을 찾는 그러한 개념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맞아야 하고 되게 이치에 부합이 되는 그 같은 성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효율성과 효과성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시험에서는 효율성과 능률성을 같은 개념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효율성과 능률성은 좀 다른 개념이기는 한데, 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을 투입해서 얼마만큼의 산출을 이루었느냐, 이거지. 다음, 효과성은 목표 달성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해가지고 변화가 있었느냐, 이전보다 나은 상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이제 효과성이고, 그 효과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있었느냐 하는 것들을 묻는 게 효율성에 대한 내용이다. 보통은 이제 이 효율성과 효과성을 전부 다 합쳐서 우리가 이제 경제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다음, 민주성입니다. 민주성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고 반영하는 성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려고 하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국민의 의사가 있어야 되겠지. 국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결부가 돼야 돼? 민주성에서는 국민의 참여가 결부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행정학에서 앞으로도 이제 뭐 민주화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뭐 민주성, 민주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 이거는 참여의 보장이다. 참여와 결부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째 책임성에 있어서는 제도적 책임성과 자율적 책임성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행정 환류론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도적 책임성이라고 하는 건 법과 제도상의 규정이 되어 있는 책임이야. 이 사람은 이 자리에서 어떤 책임을 진다라고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규정으로 딱 정해져 있는 상황을 지키는 것. 이게 이제 제도적인 책임성이죠. 이 제도적인 책임성은 의무야. 안 지키면 안 돼. 안 지키면 안 돼. 근데 자율적 책임성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심이나 그 다음에 어떤 윤리,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지금 이 위치에서 이 정도의 책임은 져야 돼 라고 해서 스스로 범위를 정해가지고 지키는 책임을 우리가 자율적 책임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의무는 아니야. 선택이지.
지켜주면 고맙지만 안 지킨다고 해서 욕먹을 일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책임성은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다음 6번째, 합법성은 법률의 정신을 최대한 살리는 거다. 그러니까 법이 원하는 바를 지키는 이 같은 상황을 우리가 합법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단순하게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법이 가지고 있는 목적, 법의 목적을 얼마만큼 구현했느냐, 이게 이제 합법성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7번째, 투명성은 활동의 과정이나 결과가 외부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투명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 어떠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과가 그렇게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투명성의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부정부패를 근절시키는 하나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8번째, 가외성이에요. 이 가외성은 사실 행정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그러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에서 한 가지의 기능이 중첩, 중복이 되는 성질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같은 어떤 동일한 업무를 한 곳에서만 하지 않아. 여러 곳에서 반복. 한 곳에서 하나의 기능을 여러 번 반복하든지, 하나의 기능을 여러 곳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외성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 그래요? 이거는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을 몰라서 같은 업무들을 중복적으로 실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상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를 수시로 점검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우리 야간 순찰 같은 거 돌 때, 야간 순찰도 1시간마다 한 번씩 돌잖아요. 군대 내에서 그 순찰 같은 거 돌 때도 1시간마다 한 번씩 돌잖아. 도는 사람들은 다르지만. 그래서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돌발 상황을 최소화하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체제의 신뢰성을 높이는 그러한 성질을 우리가 가외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동일 업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시행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떤 문제들이 생겨? 능률적이지는 못하고 경제적이지는 못하지만, 비경제적이지만 이 동일 업무의 반복을 통해 가지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가외성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행정의 가치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수단적 가치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봐야 될 게 이제 펜들턴법, 행정학에 대한 내용인데, 행정이 학문으로 정립이 된 것은 이제 윌슨의 논문부터 시작이 됩니다. 학문적으로 나온 것은 이제 윌슨이 1887년에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가지고 정치행정 이원론을 주장하면서 시작이 되었고, 그 행정의 개념, 정치행정 이원론의 개념이 법률로서 등장하게 된 것은 1883년에 그보다 조금 더 먼저 있는 펜들턴법의 내용이에요. 행정의 정치적 중립이나 실적주의를 강조한 법이 이때 만들어지면서 이제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된 것이 바로 이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19세기 후반에 이제 이 행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으로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학의 접근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전통적 접근 방법, 인간관계론적 접근 방법, 행태론적 접근 방법, 생태론적 접근 방법, 현상학적 접근 방법, 그다음 체제론적 접근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 전통적 접근 방법은 인간은 경제적인 존재라고 봤어. 경제적인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욕구를 충족시켜가지고 능률성을 이루어 나가자라고 보는 게 전통적 접근 방법이에요. 우리 그 자동 판매기 같은데 이렇게 음료수 같은 것들 자동 판매기에서 뽑아 먹으려고 하면은 거기에 합당한 금액을 넣죠. 금액을 넣고서 버튼 누르면 이제 음료수가 나오는 거잖아. 10원이라도 부족하면 안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건 자판기처럼 자동 판매기처럼 인간을 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인간 관계론적인 접근 방법은
호손 연구, 호손 지방에서의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인간이 경제적인 욕구도 물론 있지만 경제적인 욕구가 전부는 아니더라. 심리적인 만족, 어떤 주관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조금 충족시켜 주게 되면 경제적인 욕구 만족 이상의 효과들을 낼 수 있더라라고 보는 게 이 인간관계론적 접근 방법이에요. 이 둘을 통해서 이제 이 인간관계론적 접근 방법에서는 역시 능률성을 강조하지만 사회적 능률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전통적인 접근 방법과 다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행태론적 접근 방법은 인간이 보이고 있는 행동 양식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행동 양식을 검증하는 데에 역점을 두죠. 여태까지 나온 여러 가지 행정의 이론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말이 그렇지 이게 실제로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검증을 해보자. 그래서 이 행태론적 접근 방법에서는 실제로 벌어진 사실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요. 그것이 어떤 가치를 담고 있냐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실만 그 사실을 검증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증명하자라고 하는 것을 관건으로 한 그러한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움직임을 행태론적 접근 방법은 행정의 과학화에 공헌했다라고 하는 평들을 얻게 되죠. 자, 하지만 지금 이 전통적 접근 방법, 인간관계론적 접근 방법, 행태론적 접근 방법은 전부 다 행정 조직 내부의 상황만을 관심의 대상으로 삼았었어요. 근데 이제 생태론적 접근 방법은 그 행정 체제와 더불어서 그 행정 외부의 환경에 처음으로 관심을 갖는 그러한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경 상황과 행정 체제와 이 주어진 환경 상황과의 관계 여기에 이제 역점을 둔 게 생태론적 접근 방법이고요. 다음에 현상학적 접근 방법은 인간의 현상,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이 담고 있는 내부적인 가치나 의미, 속뜻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야. 단순하게 그 행동 자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이 담고 있는 가치나 의미,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행동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같은 분야가 이제 현상학적 접근 방법이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갖는 그러한 접근 방법이 현상학적 접근 방법이고요. 다음 이제 체제론적 접근 방법은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경제적인 요인, 심리적인 어떤 만족, 행동, 환경 간의 관계, 그 안에 담고 있는 가치나 의미 이런 것들이 단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전부 다 복합적으로 상호 연관성 있게 두루두루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거죠. 이러한 요소들이 전부 다 엮여서 하나의 체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모든 요소들이 고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게 체제론적 접근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방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1910년대부터 이제 쭉 미국 행정학이 발달을 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910년대부터 이제 정치행정 이원론이 등장을 했고,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이제 정치행정 이론론이 등장을 했고요. 이후에 이제 행태론이나 생태론, 비교행정, 발전행정이 등장을 하게 되었고, 또 공공선택론이 70년대에 등장을 하고, 신공공관리론은 80년대, 그 90년대에 이제 붐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신공공관리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부 재창조론이나 행정 재정립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행정 재정립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무원들이 이 신공공관리론의 바람에서 이 추세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해야 될지에 대한 자신들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단계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인 거고, 정부 재창조론은 기존의 체제를 싹 물리고 새 판을 짜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신공공관리론의 보완, 새로운 경향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게 앞서서 우리가 패러다임에서 봤었던 신공공 서비스론이라든지 포스트 모던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행정학에 대한 내용들까지 전부 다 살펴보면서 1장의 행정 이론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다 살펴봤어요. 뭐 짧지 않은 내용입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건데 그래도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등장을 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되새기는 그러한 과정으로 삼아 주시죠.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 되게 막 많은 얘기들이 한꺼번에 쭉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지러울 수 있어요. 굉장히 어지러울 수 있는데 그거 자체를 지금 당장 막 한꺼번에 다 담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가 되는 만큼만 담으셔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차근차근히 내용들을 설명해 나갈 때 그 부분들에 대한 이해들을 조금 그래 그런 말들을 한번 들어봤던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러한 익숙함 그런 것들을 좀 책에 만들어 나가시는 단계로 삼아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장의 내용들 설명 마치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2장에 대한 내용들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어떤 설계도와 같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내용들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